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2대 주주가 저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차라리 네 글자로 각기전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계약이 많이 나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시기가 이번에 오히려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면서 네. 버프를 받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과 일본과 유럽에서도 먹혔습니다. 그래서 네. 1분기 실적 기대감이 좀 있고요. 음. 하반기 기대감이 있는데 외국인도 우리나라 증시에서 21조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 네. 그때 어디를 담았냐라고 보면 각기전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정말 어떤 업황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기대감이 실적으로 반영되는 여부를 좀 체크하는 게 중요한 시장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반도체 2차전지 댓글을 좀 세게 공격을 해가지고 무서운데 제약바이오 때문에 제가 댓글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주식 사는데 금리가 원상가이냐. 그래가지고 전 이해 자체가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물론 내가 오로지 현금으로만 매매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레버리지를 이용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이 금리가 오르면 예금 금리는 안 오르지만 안 오르는 게 정상은 아니지만 대출 금리는 정말 민첩하게 움직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제약바이오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내 돈만으로 회사 차리는 분 과연 한 명 있을까요? 다 투자금 모으고 자금 조달하고 그러면 그 자금을 공짜로 빌리지 않았겠죠. 그러면 그에 따른 이자가 나갈 수도 있고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내려가거나 실제 금리가 떨어지면 이 제약바이오를 둘러싼 자본 이제 부채 부담에 대한 부담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금리가 떨어지면은 투자자분들이 레버리지를 걸고 레버리지를 걸었을 때 당연히 빠르게 수익 내기 위해서 변동성 강한 섹터로 들어오는데 변동성 강한 섹터는 물론 제약바이오가 여전하지만 요즘 최근만 보면은 태양광 해상풍력이 변동성 1등인데 그래도 제약바이오 여전히 변동성 강한 섹터다라고 판단해서 이 기준금리에 대한 네. 기대감과 실제 변동 스탠스는 제약바이오에 지대한 영향이 있다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경력이 짧을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연초에 이 계약이 많이 나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뒤에서 ABL 바이오 말씀드리겠지만 ABL 바이오가 투자분들께 가장 유명해졌던 시기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2022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사노피랑 ABL 301을 계약을 하고 이제 계약을 한 건 3월달이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월이니까 두 달 뒤에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면은 보통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끝나고 계약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학회 뭐 아마케라든가 뭐 3대 아마케 뭐 종양학회도 분명히 뭐 3월, 8월, 9월, 10월 이런 쪽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법은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연초에 많이 나와요. 근데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보면서 뭐 이제 어떤 계약이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온다라는 생각을 저도 사실 하고 있었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뒤에서 또 알테오젠 이야기를 할 건데 알테오젠에 대해서 오늘 알테오젠형 3,000당 저에서 제가 뼈를 진짜 깎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참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일단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사실은 비둘기적인 사람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대외 경제 체계 이러다 보니까 기준금리 동결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임자로 케빈 워시 그분도 트럼프 대통령과 친하고 좀 비둘기적인 부분들인데 과연 이렇게 유가가 오르고 있는데 과연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랑 친하고 말을 잘 들어도 내릴 수 있을까? 내렸다 경기 침체랑 스태그플레이션 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근데 안타깝게도 하필이면 오늘 기준금리 동결은커녕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제약바이오는 정말 투자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전력설비 좋아하고요. 전력설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실적 나오는 반도체 좋아하고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는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들 좋아하시니까 말씀드린 건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정말 옥석고분 잘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네. 보수적인 이야기를 드리면서도 그 안에 기회가 있는 종목 있는 것 같다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ETF 같은 경우 출시 모멘텀이 줄지어져 있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 들어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액티브 만약에 패시브 펀드가 들어오면은 제약바이오는 안정적일 것이다. 근데 액티브 ETF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좀 옥석을 구매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도 보면은 제가 이게 세왔는데 이제 지금까지 하나자산운용이랑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타임폴로 자산운용인데 하나자산운용이 3등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가 먼저 나왔는데
제약바이오가 하나자산운용이 하나, 그 다음에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이 둘, 그다음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이 넷. 그래서 액티브 ETF에 대한 맹점이 이거죠. 나는 제약바이오를 좋아하는데 어떤 ETF가 설립된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종목으로 자금이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다.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해야 되는 거고, 전 몰랐거든요. 근데 이거의 대표님이 하나자산 운영하시는 분이 제약바이오 안 좋아한다라고 하신 걸 저도 보고 배워가지고, 와, 어떤 펀드 매니저의 연역이라든가 출신 학교, 사실 주식 스터디 가보면 그런 거 공부하신 많이 계시잖아요. 이분이 뭐 어디 학교 나왔고 뭐 어디 교수했고, 그런 분까지 한 거에 대해서 정말 대단하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ETF가 출시됐을 때 어떤 종목이 포함됐을 거다라고 예상하고 투자하시는 건 좋은데 쉽지 않고요. 일단 코스닥 액티브 ETF든 패시브 ETF든 들어왔을 때 제약바이오에 대한 자금이 들어오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되 내 종목이 들어올 거다라는 맹심보다는 확인하고 대응 전략 바꿔나가는 그런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고 보이고, 이 부분은 조금 무섭더라고요. 단일 종목 2배 ETF 있고 10배 ETF가 나왔는데 10배 몇 ETF는 개가 나왔다고요? 한국만이고. 10배 ETF, 그쵸. 그렇죠. 코인 시장. 네. 그래가지고 이런 게 나오는 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정말 단타 잘하시는 분도 좋지만 그런 것도 안 되신 분들은 좀 경기에 대한 뉴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통 피어 그룹이랑 비교를 많이 해보는데 피어 그룹 대비해서 살짝 고평가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약바이오를 퍼로 투자하신 분들이 안 계실 거고, 저도 전문가니까 주가 수익비나 PBR을 보는 거지 저도 일개 개인 투자였으면 안 봤을 겁니다. 근데 삼성 바이오스랑 셀트리온이 왜 이렇게 못 갈까라는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답은 아니겠죠. 근데 제 생각은 그렇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스가 5공장 완공했고 미국의 록빌 공장 인수했고 삼성 바이오스가 미국 계열사에 5,200억의 유상증자를 수혈하면서 이 미국 계열사의 운영 자금이랑 이제 어떤 그 지분 인수 자금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설비 투자잖아요. 설비 투자면은 주가가 좋을 때는 설비 투자니까 캐파 증설하면서 막 따라 붙는데, 주가가 괜히 안 좋으니까 아니 삼성바이오스 돈 벌어가지고 주주한테 환원해줘야지 왜 거기다 돈 쓰는 거야? 괜히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이거 보니까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2대 주주가 CFO, 기존 CFO의 재선임을 반대했다고 하는데, 왜냐면은 2대 주주가 주주 취나 경영을 하라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신 CF 같은 경우는 주주 환원보다는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알테오젠 보유하신 주주분들은 주주 환원보다 투자하시는 게 좋을 수 있잖아요. 뭐 셀트리온처럼 뭐 주식 배당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실 텐데, 저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차라리 연구 개발해가지고 기술 이전해가지고 우리한테 어떤 주가 선발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알테오젠의 주주분들도 이 CF가 자꾸 앞으로 나가기보다는 이걸 자꾸 이렇게 챙겨가지고 내실을 다지려고 하는구나.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부협함이 있는 게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안 좋은 느낌을 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제가 우시바이오로직스랑 삼성바이오스를 많이 비교를 해드리는데 네. 우시바이오로직스가 퍼가 한 28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삼성바이오스가 12개 선행파 39입니다. 그럼 우시바이오로직스보다 조금 높죠. 근데 지금 보니까 머크사가 15.68, 그 다음에 암젠이 24.60, 그 다음에 화이자가 20.10입니다. 여기서 보고 솔직히 말이 안 되죠. 아니 제약바이오를 누가 퍼보고 투자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데 괜히 주가 안 좋으니까 괜히 이거 보고 합리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삼성 바이오스 같은 경우는 어떤 신약 개발 기업이기보다 CDMO 바이오시밀러 기업이니까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제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대외적으로 미국과 이란 간의 지역적 리스크 나왔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보다 인상 기대감 나오는 데다가 이 관련 종목들이 피어그룹 대비해서 약간 고평가 영역이 있다 보니까 밀린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알고 맞으면은 덜 아프니까 삼성 바이오스 주주분들께서는 이런 이슈들 보시고 굳게 버텨내셔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변화를 보면 우리가 2025년으로 좀 돌아가면 2024년 말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화장품 섹터가 너무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 그때는 오히려 반도체 종목들이 좋다는 건 알았지만 시세가 이렇게까지 좀 강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지금 주도하는 쪽이 어디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한동안은 화장품 섹터가 꼭 껴있던 적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일각에서는 아니 한 산업이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모호한데 어떻게 화장품 섹터가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고 시장을 주도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K-뷰티 이거 네. 얘기한 거잖아요. 그 키워드가 그죠? 예. 근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그래도 가네? 그러니까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어요. 근데 그 맞아요. 눈높이를 시장이 충족하기에 그리고 기업들이 충족하기에는 무리할 정도로 눈높이가 높아져 버렸고 어느 순간부터 그 눈높이를 기업들이 충족하지 못하기 시작한 그 가운데 말씀하신 관세에 대한 스토리라던가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물량으로 치고 들어온다 뭐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반도체처럼 사이클을 타는 산업이 아니다 보니까 예측하기도 너무 힘들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뭐 반도체가 좋다라고 한다면 관련된 소부장이라든지 그리고 메모리 기업들 다 같이 군단으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화장품은 우리가 수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기업도 있긴 하지만 수출 데이터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기업들도 있고 업황 자체를 읽어내기가 어려운 게 이런 소비에 대한 부분이라서 또 어떤 브랜드에 어떤 화장품이 인기가 있다. 근데 모든 브랜드가 그렇다고 우리나라 브랜드 같이 인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A가 인기 있다고 해서 B도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떨 땐 A가 인기 있고 B가 있고 또 C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뒤죽박죽 하다 보니까 이제 투자에 대한 안 그래도 숫자도 좀 둔화되는 것 같은데 투자하기에도 피로도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많이 잊혀졌습니다. 3분기까지 작년 3분기까지는 그래도 한번 실적 기다려보자. 그래도 한번 나오지 않을까? 2, 3분기 때는 그랬어요. 근데 계속 뚜껑을 깔수록 뭔가 드라마틱한 실적 성장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쵸. 잊혀졌는데 요즘 좀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를 어디서 포인트를 찾았냐. 일단 APR은 번외로 혼자 너무 독주를 했기 때문에 시장 상향과 상관없이 독주를 했고 다행히 APR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화장품이 완전히 잊혀지지는 않았는데 그 역할적인 부분을 APR이 해줬고 한동안 우리나라 K-뷰티에 이제 가장 주목해 봐야 되는 종목단 ODM, OEM 기업들이란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 브랜드들이 해외로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생산을 해주는 기업이 A, B, C, D, B, E, F 뭐 다 모든 제품들의 뒤에서 받쳐서 생산해주는 기업들의 역할이 결국엔 이런 K-뷰티 왜냐하면 인디 브랜드들의 약진이 눈에 띄었었기 맞아요. 때문에 예. 이들의 역할이 컸다라는 게 키워드였는데 코스맥스는 1분기 실적 기대감이 좀 있고요. 한국콜마는 하반기 기대감이 있는데 이번에 오히려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면서 이게 좀 버프를 받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도 이달 들어서 우리나라 증시에서 21조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 그때 어디를 담았냐라고 보면 뭐 APR은 당연히 그렇지만 코스맥스, 한국콜마, 우리나라 인디 브랜드의 중심에 있는 ODM, OEM 기업들을 담아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중동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뭐 반도체 얘기할 때도 우리가 거기는 생산 시설이 없어서 좀 피해가 최소하다 이런 것처럼 중동 쪽의 매출 비중이 좀 낮다라는 점, 타겟을 덜 한다라는 점과 실리콘2가 그나마 중동 매출 비중이 좀 높은데 매출이 한 10% 비중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제일 높은 기업이 이 정도의 비중이면 다른 기업들은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매출 비중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이 이제 실리콘2인데 그 회사도 전체 매출에서 중동 쪽 매출 비중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제일 높은 회사가 이 정도면 다른 기업들은 더 제한적이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재고 같은 경우에당 5개월치 이상을 확보를 하고 있어서 이제 시장에서는 크게 중동 리스크에 대해서는 막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바닥권에서 화장품이 왜 이렇게 올라오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중동 리스크가 터지고 나서 더 힘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해석이 이쪽으로 좀 집중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트리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무조건 장밋빛 트리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는 부분인데 올해 1, 2월 달에 누적 화장품 수출액이 19억 4,300만 달러였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결국에는 18% 정도 증가가 된 건데 물론 모든 기업이 다 이렇게 좋은 기업 실적을 낸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전년 동기에서 18% 늘어났다라는 거고 지금 실적 기대감이 있는 부분은 2023년과 4년에는 해외 온라인 쪽 진출을 집중적으로 했어요. 그때 뉴스 많이 나온 게 뭐 아마존에서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 되게 좋다. 이런 부분들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그렇지만 일본, 뭐 유럽 이쪽에서 오프라인 중심으로 확장으로 이제 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조 자체를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이 타겟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가는 구조를 어떤 나라든 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그게 먹혔기 때문에 뭐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유럽도 이제는 그 타임라인으로 해서 사업의 확장성을 가져간다라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올해 좀 더 드라이브를 걸게 될 것인데 일단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좋게 나와서 이번에는 눈높이도 낮아졌고 그렇게 되면 숫자가 어느 정도 좀 찍히게 된다라고 했을 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위기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종목을 뭐를 선정하느냐가 그러니까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콜마랑 그 코스맥스 네.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뭐 코스맥스 코리아까지 넓힐 수 네. 있고요. 그리고 제품 단으로 들어가면 이제 괄목할 만한 그런 제품을 갖고 있는 기업도 좀 중요하기는 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옛날에 아마 박사님도 아실 텐데 미샤라는 브랜드 네. 아시죠? 에이블 CNC였죠. 네. 지금도 에이블 CNC인가? 맞아요. 근데 한국에서 워낙 인기 많았잖아요. 미사라는 그 음. 브랜드가. 근데 여성분들은 다 알지만 비비크림이 효능이 엄청 좋았거든요. 근데 미국과 일본과 유럽에서도 먹혔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시장까지도 이제 확장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미샤에 대한 그 수요에 힘입어서 뭐 에이블 CNC는 주주환원 쪽의 이야기까지 나오는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에이블 CNC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 달바 글로벌도 흐름이 좋기는 했는데 달바 글로벌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마스크팩을 제조하고 있는 OEM, ODM 기업인 제닉이라는 기업도 실적이 너무 잘 나오는 회사여서 뭐 물량에 대한 그러니까 공장 증설에 대한 부담감을 좀 안고 있는 회사라는 평가도 있지만 저는 제닉이라든지 이쪽도 좋게 보고 있고 이번에 인바운드 수요 늘어나고 있잖아요. 제가 어저께 이제 그 충무로역 쪽에 갔는데 중국인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서 운전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올영에 보글보글해요? 네, 올영을 많이 가셨나 봐요. 올영에도 꽉 찼더라고요. 명동이랑.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CJ가 참 돈을 많이 벌겠구나. 네. 네, 중복 상장 또 금지에 대한 맞아요. 이야기도 네. 나왔기 때문에 올리브영을 빼낼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품고 간다라고 봤을 때 올리브영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바운드 수요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한번 고려를 해봤을 땐 우리가 전쟁만 장기화 안 된다면 전쟁이 장기화되면 근데 모든 섹터가 그렇죠. 피해 보잖아요. 예. 공급망에 대한 리스크. 근데 그것만 안 된다라고 한다면 화장품주들은 이번에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전후로 해서 움직임 좀 살펴보실 필요 있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봅니다. 일단 아모레퍼시픽도 중국에 대한 이런 비중들을 좀 줄이고 뭐 북미 쪽에 집중한다라는 모습들과 이야기들 나왔고 네. 이쪽 서구권 쪽으로 좀 넓히는 확장에 대한 스토리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제가 화장품주들을 보면서 느끼는 점은 무게감이 좀 너무 있으면 브랜드들의 이런 트렌드들을 빨리빨리 변화하는데 반응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는 필요할 것 그렇죠. 같고 요즘 다이소에서도 화장품 많이 팝니다. 가격이 엄청 저렴한데 옛날에 시카 크림 한참 팔을 그 있었잖아. 그죠? VT 네, VT. 인기 많았는데 요즘 이제 다이소 화장품이 좀 나오면서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의 종목군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뭐 여기서도 OEM, ODM 기업들의 아이디어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다이 글로벌 IPO가 올해 좀 진행될 수 많이 있다라고요.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조선미녀 네. 화장품인데 여기가 만약에 IPO 이야기가 좀 구체적으로 더 나오게 된다면 화장품 섹터를 시장에서는 좀 더 관심 있게 보지 그렇겠죠. 않을까. 완전 대여급이라서 네, 네. 그 회사가 자본금이 3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여러 가지 M&A를 좀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몸집이 엄청 커졌고 조선미녀는 미국에서 인기를 얻어서 오히려 우리나라로 뒤늦게 들어온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해외 쪽에서의 매출 캐파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화장품을 바라보는 시선이 구다이 글로벌 IPO 기점으로 또 한 번 바꿔질 그런 기회적인 요소들이 있다. 그래서 올해는 화장품주들은 여러 기회를 한번 포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